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웨카의 세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실습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웨카를 제가 선택한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GUI 형태의 머신러닝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요. 뭐 수학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는 뭐 함수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고 어떤 모델링을 만들고 또 의미 있는 AI 분석 이런 분류기나 또는 확률 예측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좀 익히신 다음에 또 기능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카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뉴질랜드의 새 이름이고요.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바라고 하는 이 툴로 만들어진 건데요. 원래 자바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코딩을 짜서 써야 되는 건데 그걸 이렇게 편하게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소위 이런 클릭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조금 프로그래밍이 좀 어색하신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 훨씬 쉽게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AI를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전처리부터 이런 알고리즘을 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측 성능을 또 평가하고 성능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알고리즘을 더 고도화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일련의 파이프라인에 연결된 과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 그 부분 코드 짜는 거에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사실 코드를 짜다 보면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무만 보게 되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웨카라는 이런 떻게 보면 날리지 플로우 형태의 이런 프로그램은 전체 숲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버전이고 최근 버전은 3.6 버전이고요. 이 웨카에서 쓰는 확장자명인 우리가 ARFF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파일을 열어보면 메모장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어트리부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변수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게 age라는 변수가 있고 얘는 뉴메릭이다 라는 식으로 뉴메릭은 이제 연속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자 애트리부트에 성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성, 남성으로 이렇게 이분형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 플랫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 파일 형식이 줄 단위로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의 구역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뭐 성별이 몇 명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런 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구역이랑 애트리뷰트라는 구역, 데이터라는 구역이 이렇게 평평하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파일 확장자명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요. 여기 지금 쭉 보시면 이렇게 네, 여긴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데이터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인스턴스 케이스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살표를 제가 좀 옵션을 바꿔볼게요. 레이저 포인터로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물음표 되어 있죠. 이 물음표는 결측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간단한 구조를 가진 테스트 파일로 한 줄에 하나의 데이터 인스턴스가 이렇게 인스턴스 그러니까 데이터 행이 이렇게 저장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얘를 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웨카에서 이 ARFF 파일을 열어서 결국은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엑셀처럼 보는 그런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ARFF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크게 보면 이거 좀 옛날 9 버전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웨카 프로그래밍 자체가. 이따가 저랑 같이 보실 텐데 여기 우리는 이 중에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렇게 그 부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이거를 주로 실습에 활용하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앞에 거는 코드를 짜서 쓰는 거고요. CLI는요. 그 외에 지금 knowledge flow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전처리부터 데이터셋을 처리하고 뭐 학습시키고 모델을 선택해서 최저의 값을 도출하는 시각화를 하는 이런 knowledge flow 형태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knowledge flow 형태를 우리가 로우 코드라고 하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네, 이것만 사용하신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좀 설명드리고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실제로 분석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하는 이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부분, 특히 이제 지도학습은 우리가 이 분류하고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신경망도 있고요. 자, 그것들은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주로 학습하실 실습하실 익스플로러의 클래스파이 여기 분류라는 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지도학습도 있고 비지도학습도 있고 신경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석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제일 처음에 전처리부터 하실 텐데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셋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데이터셋으로 이걸 익히시게 되면 이게 데이터를 변수들을 또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리스는 가장 간단한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셋이 가장 많이 퍼블릭 데이터로 사용되는 또 이그젠플 데이터로 사용되는 이유는 얘가 결측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측값이 없기 때문에 전처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클리닝 과정이 좀 편합니다. 수월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잘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클래스가 타겟 변수예요. 자, 타겟 변수라는 건 여러분들 클래스 변수가 우리가 분류를 하고자 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또 다른 말로 뭐 종속 변수 또는 결과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타겟 변수고요. 붓꽃을 예측하는 건데 붓꽃의 종류가 세토사라는 종이 있고 버지컬러라는 종이 있고 버지니카라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예측하느냐? 지금 보시는 요 네 개의 속성이 변수예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우리가 다른 말로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변수인 세팔 랭스, 꽃받침의 길이, 세팔 위스, 꽃받침의 넓이, 페이탈 랭스, 꽃잎의 길이, 페이탈 위스, 꽃잎의 너비 이 네 개의 변수로 이 조합을 통해서 어떤 이제 그 붓꽃의 종류인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변수의 설명을 보시면 자, 꽃받침의 길이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변수들이 연속형으로 되어 있구나. 자, 연속형이라는 건 숫자 그 형태 자체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나이브 베이지라든지 그런 우리가 그 메서드를 쓰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을 다 범주형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연속형이잖아요. 그래서 범주형으로 나눠주는 그것을 우리가 전처리라고 하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보시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익스플로러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실 겁니다. 자, 우리는 익스플로러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요. 자, 그래서 요 익스플로러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키워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얘만 분석을 하실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을 불러오시게 됩니다. 파일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오픈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픈 파일 여기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저 같은 경우 데이터를 지금 다운로드에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에 보시면 제일 뒤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세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리스 파일을 가지고 처음에는 실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리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일 먼저 파일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확대가 되는요. 자, 저기 지금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그 current rel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조금만 옆으로 넘겨볼게요. current relation.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데이터의 정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이고요. 인스턴스 사례수가 150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tribute는 변수의 수잖아요. 그래서 5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하단에 보시면 이 5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또 쭉 가시면 이 변수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selected attribute,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된 변수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우측에 있는 요 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요 지금 옆에 보시는 요 변수들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sepal length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창에서는요. 자, 만약에 이게 그 sepal length가 아니라 sepal width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 꽃받침의 아까 너비였죠? 얘를 보시겠다고 하면 자, 이 변수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에 이제 변수명인 sepal width. 네, 일치하죠? sepal width, 꽃받침의 넓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어떤 타입이냐를 보셔야 돼요, 변수가. 그래서 numeric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속형 변수, continuous variable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정보는 missing, 결측값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결측값, 빠진 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클린한 데이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패널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쓰시게 되면 여기 missing 값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문 같은 경우는 뭐 설문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 항목을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missing 퍼센트가 여기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특정 항목의 missing 퍼센트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 결측값을 어떻게 대체해 줄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데이터를 생략해서 빼고 분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회귀값으로 예측해서 그 값으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평균값이나 최빈도 값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밑에 보시면 통계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를 다시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미니멈 있고요. 가장 작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꽃받침의 너비는 가장 작은 숫자가 2cm다. 맥시멈 가장 큰 숫자는 4.4다. 4.4cm다. 자, 그리고 평균적으로 3.0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0.4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런 기초 통계치들이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처음 이제 받으시게 되면 뭐 그게 공공 데이터든 패널 데이터든 국가조사 패널 데이터든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데이터든 간에 우리가 제일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EDA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받으시면 지금 이런 결측값을 확인하시고 데이터의 형태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데이터 대표값이나 산포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히스토그램이나 막대 그래프처럼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같이 실습을 하시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에서 하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인포를 통해서 각각의 행의 지금 케이스가 어떤지, 각 변수가 어떤지를 다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웨카에서는 이 자바를 기반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 요 창에서 이미 각 변수, 자, 이게 지금 컬럼에 들어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각 변수가 어떤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밑에 지금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저희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매플로립이나 시본, 이제 고급 시각화한 시본이고요.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는 매플로립에서 이제 산출하게 되는데, 그 명령어를 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뉴메릭이잖아요. 연속형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세팔 위스, 그러니까 우리가 꽃받침의 너비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요 지금 파란색 지금 종이 있고 빨간색 종류가 있고 지금 이 녹색 종류가 있잖아요. 청록색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이 히스토그램에서 명확하게 사실 구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변수가 잘 분류가 되는 변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히스토그램만 봐서는 섞여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여기 꽃잎의 길이가 51cm 정도 되는 이 구간에 보시면 세 개 그룹이 너무 심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분류가
이 변수만으로는 명확하게 분류가 어렵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한번 다른 걸 볼게요. 예를 들면 세팔 랭스를 보시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 4.4 여기 하단에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밑에 하단에 요 가로의 길이가 여러분들 값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4.3부터 쭉 보시면 7.9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요 히스토그램상 보시면 요게 이제 옆에는 빈도수거든요. 옆에 쭉 보시면 얘는 지금 보시면 파란색 그룹이랑 조금 중첩되어 있는 구간이 있지만 요 부분이 중첩이 되어 있죠. 그러나 빨간색이랑 요 녹색이랑 청록색이랑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탐색적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보시게 되면 얘보다는 얘는 지금 섞여 있잖아요. 얘보다는 이 세팔 랭스라는 게 훨씬 더 이 지금 속성이 이 저기 클래스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클래스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런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위에 이제 독립변수라고 여러분들은 그게 더 익숙하니까 독립변수라고 용어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사실 입력변수, 설명변수라고 쓰는데 사실 머신러닝에서 입력변수라고 합니다. 요 네 개는 입력변수인데 이 네 개의 결측값이나 데이터 구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데이터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요 지금 타겟 변수가 미싱 값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타겟 변수의 미싱 값도 확인하시고 지금 타겟 변수가 지금 요 위에 보시면 노미얼로 되어 있죠. 제가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타겟 변수가 노미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명목형이란 뜻이에요. 자, 명목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카테고리컬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테고리컬 데이터 중에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자 이분형이 있었고요. 바이너리라고 하면 이분형이고 노미얼이라고 하면 보통은 3개 이상의 그룹을 얘기합니다. 3개 이상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제가 축소를 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레이블, 즉 구성이 세토사와 버즈컬러와 버지니카로 되어 있고 옆에 카운터가 각각 50개씩 그러니까 세토사 50, 50개, 버지컬러 50개, 버지니카 50개, 총 150개 사이즈 클래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지금 보시면 인턴스 150개 좌측에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얘는 이제 명목형 변수니까 막대 그래프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각각 50개, 50개, 50개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타겟 우리가 변수의 클래스가 각각의 이 계층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토사, 뭐 버지컬러, 버지니까 이런 게 지금 클래스인 거죠. 하나하나가. 이게 지금 이렇게 균등하게 밸런스 있게 잡혀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예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굉장히 학습하기에 좋은 데이터입니다. AI가요. 머신러닝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받으시는데 불균형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토사 하나가 90개고 버지컬러가 5개고 버지니카도 5개다. 그러면 세토사가 거의 90%잖아요. 전체 100개 데이터 중에서. 이런 경우는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주로 세토사, 그러니까 다수의 데이터로 학습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머신러닝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또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히 실습하는 거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탐색적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지금 확인하셔야 될 것, 다시 복습처럼해서 말씀하시면, 자, 여기 커런트 릴레이션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개수랑 변수의 개수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장 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 셀렉티드 애트리뷰트에서 지금 요 변수의 이 지금 결측값이나 아니면 유형이나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개수나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연속형이면 이런 산포도나 대표값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나 지금 보시는 이런 막대 그래프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하시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비교하시기가. 그래서 그 기능이 옆에 있는 여기 비주얼레이션 올이라고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주얼레이션 올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레이션 올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뜨시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오셔서
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레이션 5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전체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5개의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과 제일 마지막은 막대 그래프겠죠? 왜냐하면 클래스니까요. 범주형 데이터니까요. 자, 히스토그램이 연속형만 히스토그램이고 범주형은 막대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색상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클래스의 값에 따라서 자, 지금 요게 파란색 그룹, 빨간색 그룹, 청록색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는 세이탈 랭스라든지요. 뭐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이게 페이탈 랭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지금 요 보시면 자, 제가 여기 잠시만요. 예,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탈 위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요 변수보다 우리가 탐색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구분이 잘 되는 요 페이탈 위스라든지 페이탈 랭스라든지 자, 요런 지금 두 개의 변수가 아무래도 요 아이리스를 구분하는 요 중요한 속성, 중요한 변수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탐색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색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닫아주시죠. 자, 닫아주셨으면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전처리예요. 자, 전처리는 왜 하셔야 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연속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연속형을 그대로 쓰셔서 하는 분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연속형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꽃잎이 지금 뭐 구간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얘를 이 꽃잎의 크기가요, 차이가요. 그래서 얘를 구간별로 나눠서 범주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범주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범주화라고 하고요. 또는 우리가 이 전처리에서는 이산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속형을 지금 구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구간 중에서도 10개의 구간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만 나이가 있으면 만 나이를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0세부터 100세까지를 이렇게 10세대로 나눈다면 그런 거는 우리가 10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구간의 크기가 동일해야 돼요. 예를 들면 10대, 20대, 30대는 보시면 10살부터 19살, 10대죠. 20살부터 29살, 20대죠. 이런 식으로 구간이 우리가 동일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의미가 있죠, 세대가. 갑자기 20대, 30대는 막 구간이 커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간도 동일하게 나눠줄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프로포리스 있죠, 위에. 여기 고정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필터라고 하는 곳에서 언스퍼바이스드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로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처리하는 것 중에서 연속형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만드는 요 가공하는 그거는 요 필터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추즈를 누르세요. 자, 제가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자, 조금 확대를 해드리면 자, 여기 지금 필터 들어가셨죠? 자, 필터 들어가시면 얘를 클릭하셔서 예, 여기 언슈퍼바이스드. 자, 지금 여기 필터 들어가시면 슈퍼바이스드에도 지금 어트리뷰터 인스턴스가 있고 언슈퍼바이스드에도 어트리뷰터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자, 슈퍼바이스드는 지도 학습이라는 뜻이고요. 언슈퍼바이스드는 비지도 학습이라는 뜻이에요. 자, 비지도 학습의 필터로 들어가셔서 그 중에서 어트리뷰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린 지금 변수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자, 변수가 아니라 만약 사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하는 경우는 이 인스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트리뷰트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디스크라이타이스라고 해서 요 이산화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빠르게 눌렀는데 여기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산화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갖다 대 볼게요. 자, range of numeric attribute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으로 바꿔준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예,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어디서 보시냐면 지금 보시는 요 지금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주를 해서 바로 선택한 요 창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볼 수 있어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모델을 선정할 때에도 하이퍼 파라미터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약간 확대해드리면, 자, 지금 조금 보시면요. 잠깐만요. 예, 지금 이산화에 대한 필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B라고 돼 있죠. 여기 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나눈다는 뜻이고 10이라고 돼 있죠. 이건 10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지금 더블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이거 좀 다시 축소해서 볼게요. 잘 안 보여서.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창이 하나 뜨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결국은 얘는 10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아까 10대, 20대, 30대처럼 꽃잎의 길이를 예, 쭉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지금 얼만큼의 구간으로 볼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0.1에서 1.0, 뭐 1.0에서 2.0 이런 구간을 가진 범주형 데이터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꿔주셔야 될 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아까 10개의 구간을 동일한 구간으로 나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빈스라고 하는 얘를 지금 바꿔주시면 10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5개로 하면 이렇게 하면 5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전체 구간을. 예를 들면 20cm가 있으면 4cm씩 구분해서 예, 1에서 4, 그 다음에 뭐 4에서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4에서 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예, 이걸 이해하기 쉽게 10개의 구간으로 나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각 구간의 크기가 동등한 구간으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use equal frequency라고 하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옵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들어가는 데이터 개수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느 한 개수가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구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구간은 엄청나게 지금 많고 지금 두 번째 구간은 예를 들면 이게 10대예요. 나이로 치면 10대는 엄청 많고 20대는 지금 너무 적어요. 그리고 30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20대와 30대를 사실은 하나로 합치는 게 낫겠죠. 뭐 청년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할 때. 왜냐하면 20대가 너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구간을 만약에 같게, 이 데이터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 펄스를 true로 바꿔주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이든 뭐 자바든 뭐 어떠한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실 때 false는 no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true는 yes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 use equal frequency 동일하게 구간의 빈도를 갖게 해줄 것이냐를 true, 네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특별히 지금 바뀐 게 없죠. 자, 바뀐 게 없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전처리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한번 이게 만약에 연속형을 명목형으로 바꾸고 나면 이게 내가 지금 실수했네 다시 돌아가야지 하면 쉽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기 어플라이 있죠. 요 버튼 얘를 클릭하셔야 이제 전처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요 밑에 요 지금 히스토그램 잘 보세요. 지금 연속형이죠. 이 연속형이 어플라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짠! 예, 어떻습니까? 지금 막대 그래프로 바뀌었죠. 예, 막대 그래프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구간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구간으로 바뀌었고, 자,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 레이블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85까지는 예, 첫 번째 레이블이고요. 4.85부터 꽃잎의 길이가 지금 저기 5.5까지는 또 두 번째 클래스가 되고요. 이렇게 나눠지고 각각 카운트도 비슷하게 나눠졌어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제일 작은 건 13이고 제일 많은 건 19도 하나 있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대체적으로 비슷한 이런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즈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전체 지금 아까 히스토그램이 전체가 다 어떻습니까? 막대 그래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바뀐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걸 바꿨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은 우리가 제가 수업자를 좀 다시 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클래스파이어라고 하는 그 활성화 탭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클래스파이어라고 하는 요 지금 활성화 탭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연속형 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범주형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어떤 게 있다고 보면요. 자, 대표적인 게 지금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 있죠.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정책이나 뭐 HR 같은 분야에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인스턴스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스 이거는 뭐냐 하면 사례 기반 분석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예, 아주 그 분류 모델을 중에서 정확도가 좋은, 성능이 좋은 예, 결정 연결을 이용한 이런 모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경망 모델이죠. 멀티레이어 퍼세트론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자, 러지스트 리그레션도 있고 나이브 베이스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브 베이스 모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베이지안 네트워크 같은 모델도 여기서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스 모델도 분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메타 클래스라고 하는 좀 고급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 클래스는 뭐냐면 언셈블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모델이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언셈블하면 배깅이나 부스팅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여러 개를 복원 추출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노이즈를 줄여주는 배깅이라든지요. 부스팅은 이제 약한 학습자부터 강한 학습자까지 시퀀스 영세적으로 이렇게 학습해서 좀 똑똑한 이런 AI로 만드는,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만드는 기법이고요. 근데 스태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이스 모델, 그 다음 메타 모델이라고 해서 학습할 때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비슷한 개념으로 블렌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강력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이런 저희 메타 기법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셋은 역시 똑같은 아이리스 데이터셋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 위에 지금 보시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자, 지금 여기서 쓰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자, 이제는 분석은 자, 지금 요 클래시파이라고 하는 여기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클래시파이 요 활성화 탭을 설명을 간단히 드린 거예요. 자, 여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클래시파이로 지금 제가 눌렀습니다. 누르고 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지금 탭에 0R이라고 있어요. 자, 이 0R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특징, 우리가 어떤 변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데이터에서 빈도가 가장 많은 클래스를 항상 이제 예측값으로 선정해주는 그런 단순한 분류기예요. 심플한 분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베이스라인 모델이라고 그래요. 뭐 다른 말로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연구들을 보시면 제가 만드는 예를 들면 제가 뭐 개발하는 아주 고도의 우리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의 성능이 좋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성능이 단순한 모델하고 같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값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이런 단순한 모델보다 내가 만든 더 고급 모델이 더 성능이 좋아라고 하면 그 모델이 훨씬 더 고급 모델이다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비교 모델 또는 베이스라인 모델 또는 또 영어로는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집 제로화를 분석할 건 아니라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의사결정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추주로 들어가셔서 자, 제가 이거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자, 추주로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 모델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베이스에는 베이지안 모델이 쭉 들어가 있고요. 베이지안 넷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나이브 베이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펑션은 함수 기반 모델이죠. 그래서 함수 기반 모델을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러지스트 리그레션도 있고 그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닫힌 신경망도 있고요.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시면 이게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이. 자, 이런 SMO 같은 거는 굉장히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를 쓰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레이지 모델 좀 이제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재미난 게 이게 그 자바에서만도 좀 활성화된 특성화된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리 모델에서 C5라든지요. C4.5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잘 안 쓰고 이런 자바에서 또 많이 쓰는 모델들이에요. 자, 나머지 좀 넘어가고요. 아까 보셨던 여기 메타에 들어가시면 여기 메타의 에이다 부스트라든지 배깅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쭉 이렇게 지금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시면 그리드 서치 방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직접 조정하는 게 아니라 최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찾아주는 그리드 서치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로직 부스트 같은 것들 또 메타 커스터 같은 기법들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아주 좋은
깃발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좀 넘어가고요. 자, 우리는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여기 지금 툴이라고 하는 여기 트리 베이스드 모델에서 선택을 하실 겁니다. 들어가시면 J48이 있죠. 자, J48을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을 하시면 자, 얘를 다시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예, J48을 선택을 하시면 자, 지금 여기 그 J48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일전 나무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일전 나무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요 옆에 있는 요 숫자들이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지금 J48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자, 이걸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쓰는 메서드, 그러니까 알고리즘마다 다 달라요. 참고로.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 의사결정 나무 모델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 뭐였죠? 바로 이 트리의 깊이나 예를 들면 맞죠? 트리의 깊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리의 복잡도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였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요 C는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그래서 가지치기 할 때 우리가 0.25라는 건 신뢰도 인자 지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커지면 가지를 많이 치고요. 이 숫자가 작아지면 가지를 조금만 칩니다. 자, 그리고 M은 우리가 리프 노드의 최소 숫자예요. 그래서 리프 노드, 제일 끝 노드 있죠. 제일 마지막에 도출되는 그 끝 노드가 2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기준선입니다. 얘를 바꾸시려면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여기 앞에 우리가 컨피던스 팩터, 그러니까 신뢰도 지수인데 여기 커서를 갖다 두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때 이 숫자가 더 작아지면 우리가 더 이렇게 덜 가지치기를 하는 거고 높아지면 가지치기를 많이 한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여기 minimum number of object,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대상수, 남겨져 있는 최소 대상수가 아까 보시는 요거 m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 2라고 하면 2명이 남을 때까지 분류를 해주는 거고요. 그 마지막 노드가요. 예를 들면 10으로 해놓으면 10명이 남을 때까지 예, 계속 분류를 하는 그런 학습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남겨두시고요. 우리가 학습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안 하시면 그 다음에는 뭐 테스트 옵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옵션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법이 이제 클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스플릿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클로스 밸리데이션은 우리가 교차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10홀드면 10번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교차 검증하는 방법은 이게 좀 판서가 좀 잘 안 돼서 예, 지금 요 프로그램 돌아가면 판서가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제 마우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를 만듭니다. 하나의 요 데이터를 10등분을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제일 작은 조각 하나는 우리가 검정에 쓰고 나머지 9개는 90%는 학습에 써요.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만듭니다. 데이터셋을.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1번, 2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2번 데이터를 우리가 검증에 쓰고요. 1번부터 3, 4, 5, 6, 7, 8, 9는 우리가 90은 우리가 그 학습 데이터로 써요. 그런 식으로 해서 10번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 계산하면서 정밀하게 계산하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스플릿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는 원핫 인코더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를 그냥 분류해서 지금 66%면 3분의 2잖아요. 3등분을 해서 3분의 2, 66%는 학습에 쓰고 33%는 우리 검정에 쓴다. 이러니까 이거는 반복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계산하는 거죠. 그 중에 학습 데이터의 양을 분류하는 거죠. 이게 클로스 밸리데이션이 훨씬 더 정확하고 최근 연구들에서는 클로스 밸리데이션을 더 많이 씁니다. 그때 이제 10배 교차 검정 말고도요. 7배 교차 검정을 쓰셔도 되고 5배 교차 검정을 쓰셔도 돼요. 예,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10배 교차 검정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랄 건 없는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예제니까 퍼센테이지 스플릿, 그러니까 원활 인코더로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복해서 보시면 J48이라는 요 모델을 선택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냥 기본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가지치기가 0.25의 신뢰도이고요. 신뢰도 인자를 쓰고요. 팩터를. 그 다음에
최소 가장 마지막 ip 노드에서의 사례수는 두 명까지 남을 때까지 분류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예, 그 원한 인코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66%를 학습에 쓰는 요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예, 여기 more 옵션이에요.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창에 남겨놓을 여기 그 도출할 수 있는 표나 매트릭스 같은 이제 뭐 그래프나 표나 비주얼레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디폴트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트로피 에블레이션 미저라고 하는 만약에 엔트로피에 대한 검사한 값을 보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런 건 굳이 불필요한 값이라서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핵심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전 매트릭스, 혼동행렬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OK를 그대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 눌렀으니까 네, 자, 스타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누르시면 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됐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하는 인코더로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요 값을 좀 살펴보실 텐데, 자, 지금 보시면 성능에 대해서,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거는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확대를 해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자, 위에 run information, 그러니까 이게 돌아간 값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J48로 했고요. 자,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이 개수가 150개의 사례수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케이스 수예요, 인스턴스는. 그 다음에 변수가 5개다라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테스트를 우리가 학습할 때, 자, 66%를 트레인으로 썼고, 나머지는 테스트, 33%는 테스트로 쓴, 34% 테스트로 쓴, 원한 인코더를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 자, 이게 지금 트리에 대한 값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텍스트로 볼 게 아니라 이따가 시각화, 비주얼레이션 트리로 한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그 number of leaves, 자, 가장 마지막 인 노드가 10개가 생성이 됐고, 자, 이 사이즈는 11개 트리는, 그러니까 총 이 노드의 개수가 11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명목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데이터가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지금 뭐죠? 이게 수치형, 연속형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분석하려 했던 요 타겟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겟 변수는 뭐예요? 그 타겟 변수는 아이리스에 대한 종이었잖아요. 종은 우리가 연속형이 아니라 범주형이죠. 클래스잖아요, 지금. 세토사냐, 뭐, 버지컬러냐,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지금 에러 나와 있는 요런 것들 있죠. 요거는 이제 연속형에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속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이게 정확도예요. correctly. 자, 정확도는 지금 전체, 자, 우리 테스트 값을 51개를 썼는데, 51개의 사례 중에 47개를 정확하게 예측해냈으니까, 자, 92%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4개 틀렸습니다. 이제 이 테스트 값을 새로운 값으로 넣었을 때, 4개 틀렸으니까 오분율은 7.8%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확도가 92%, 꽤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카파 지수는 뭐냐 하면, 카파 스태틱스, 여기 나와 있는 카파 지수는 우리가 예측값과 실제값의 일치도입니다. 자, 1이면 제일 좋은 거고요. 사실 1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1이면 100% 일치한다는 건데, 우리가 예측값하고 실제값이 100%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88% 정도 일치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과적합이 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있는 여기 4개의 수치는 에러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mean absolute error, 뭐 root mean square error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러는 수치가 낮은 게 좋죠. 에러는 오차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수치가 낮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뭐 위에 이제 mean absolute error, 예, 절대값으로 본 요걸로 보시면 네, 0.05니까요. 굉장히 지금 에러 값이 낮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볼 때도 있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가시면 우리는 요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 가지 아이리스 종으로 예측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요 TP 레이트,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 펄스 파지티브 레이트도 있고요. 프리시전 정밀도, 그다음에 리컬 재현율, 그다음에 F 미저, 그 F 스코어 조합 평균, 그다음에 ROC 여기 에어리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중에서 지금 ROC 커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대표하는 요 평가 지표는 요 범주형에서는 ROC 커브가 되겠습니다. 만약 ROC 커브가 없다면 F 미저로 보시면 되고요. F 스코어 이게 조합 평균이거든요. 조합 평균은 요 프리시즌하고 리콜의 평균이에요. 얘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리콜을 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일 여기서 대표하는 값은 요 ROC 곡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ROC 곡선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다 고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세토사라는 종은 97이에요. 0.97. 자, 이게 1에 가까우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0.5에 가까울수록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전부 다 97, 98, 98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분류 성능이 좋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배지 컬러는 98.983이고요. 자, 그 다음에 ROC 곡선이 버지니카는 98.6이니까 이 중에서는 이 모델은 버지니카를 가장 잘 분류하는 모델인 거예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토사는 조금 덜 분류하는 모델이지만 그래도 성능이 가장 낮은 것도 97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나타내주는 혼동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자, 요것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물론 하시는 게 중요한데,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논문 쓰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졸업 논문도 쓰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복사하세요. 얘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바이브 코딩 형식으로 분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하는 요 GPT를 지금 도움을 받아서 할 거거든요. GPT에서 바이브 코딩 같은 것들이 지금 앱이나 웹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걸로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낮습니다. 그나마 정확도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쓰시게 되면 이게 이제 파이썬 코드를 하긴 합니다만 이게 뭐 로지스트 리그레션처럼 회귀 분석처럼 한 번, 두 번 정도 분석하는 것들은 그래도 좀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 그런 모델들은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바이브 코딩으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엉뚱한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조언 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웹카 지금 쉽잖아요. 웹카를 통해서 한번 분석하시고 나서 요 결과를 긁어서 GPT 보고 해석해달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당신은 졸업 논문을 당신은 이제 애절하게 써야 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입니다. 당신은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에 값은 당신이 분석한 결과값입니다. 이 결과값에 대해서 졸업 논문의 방법 섹션과 결과 섹션에 적합하도록 텍스트로 작성해. 자, 소제목과 그 다음에 문장과 문단으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제가 아까 분석했던 뭐 정확도가 92%고 뭐 카파시티가 어떻고 이런 거를 저는 지금 나열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그 논문처럼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정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정행위라는 거는 없는 데이터를 막 가짜로 만들어서 없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데 이건 조작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거죠. 지금 GPT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GPT 선생님한테 분석 자체를 데이터를 주고 아예 맡겨버리면 엉뚱한 데이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연구 방법 얘가 써주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쵸? 본 연구에서는 뭐 어쩌고 예 굉장히 잘 썼어요 얘가.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데이터 전처리를 했잖아요. 그 내용도 얘가 지금 발견하고 써였습니다. 그래서 예 알고리즘 분열 기준 이렇게 했다. 이산화라는 걸 사용해서 필터를 해서 이렇게 구간을 했다. 10개 사례를 잘 썼네요. 자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은 예, J48을 했다. 우리 지금 J48을 했죠.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얘가 써놨습니다. 예, 그렇죠. 잘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신뢰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신뢰도 계수가 작아지면 여러분들 가지치기가 강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걸 잠깐 약간 착각해서 빠르게 얘기하느라 그랬는데 맞아요. 작을수록 강한 가지치기가 됩니다. 참고삼아.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쵸? 실험 결과 요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그래프로도 추가해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이제 논의 섹션도 작성해줘. 그러면 논의 섹션에서는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결과에서 보면 뭐 저기 결과적으로 어떤 뭐 꽃받침이 더 효과적인지 꽃잎의 길이가 어떤 종류를 뭐 저기 예측하는 데 효과적인지 그런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종류를 우리가 예측할 때는 무슨 값으로 믹스해서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맞죠?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요. 네, 굉장히 잘 쓰네요. 이게 GPT 선생님이 글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뺏겨 쓰라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내용을 조금 바꿔주면서 대체적으로 요즘 학생들이 이런 결과값을 글로 만드는 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결과값을 이렇게 글로 만드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학술대에도 좀 논문도 투고해 보시고 또 학술지에도 논문 투고해 보시고 데이터 사용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 닫아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지금 이 시각화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시각화는 뭐냐면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그러니까 트리에 대한 그림을 요 텍스트로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얘를 우클릭을 해줍니다. 여기 지금 트리 48에 가셔서 우클릭을 해주세요. 우클릭을 하면 여기 옆에 쭉 나오죠. 그 중에서 비주얼라이즈 트리라고 하는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비주얼라이즈 트리를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뜨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겹쳐져 있으니까 여기 아무 공간에나 우클릭을 하셔서 피트 스크린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예, 요 지금 공간에 맞춰서 이렇게 의사결정 나무 트리가 나옵니다. 지금 요 트리는 되게 단순하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페이탈 미스라고 하는 얘가 너무 강력한 이 이파리였고요. 이 강력한 변수였고요. 이 페이탈 미스를 통해서 자 페이탈 미스가 0.15cm 이하면 예, 아이리스 테토사로 분류가 됐고요. 페이탈 미스가 예, 0.15에서 0.25 사이면 아이리스 테토사로 분류가 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분류가 되어지는 이 그림을 시각화로 트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제 닫아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논문에 그림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오류를 보셔야 됩니다. 클래스파이 에러. 그러니까 우리가 산점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케이스에서 어떻게 오류가 되는지를 시각화하고 싶잖아요. 자, 그걸 보는 겁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요 지금 리절트 리스터에서 얘를 우클릭 해줍니다. 여기 J48을 우클릭해서 여러분들 여기 Visualize Classifier Error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클릭하시면 어떤 데이터로 어떤 모델이 뭘 잘못 분류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걸 누르시면 얘가 뜹니다. 자, 이렇게 창이 뜨죠. 일단 지금 여기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쵸? 그러면 여기 지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키워줍니다. 지터를. 예, 지터를 이렇게 키워줍니다. 예, 그러면 데이터가 조금 더 확대돼서 나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는 훨씬 더 밀집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예, 우리가 점들이 겹쳐서 보이는 거를 이렇게 지금 완화시켜 준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X로 표시된 거는 우리가 정분류, 잘 분류가 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 집단 아이리스 테토사고요. 빨간색 집단은 아이리스 버지니 컬러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적혀 있죠. 그 녹색 집단 아이리스 버지니카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X는 잘 정분류가 된 거고, 자 지금 아이리스 버지 컬러에서 여기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오분류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는 요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요 버지니카 빨간색으로 잘못 분류가 됐구나. 우리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닫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그 뭐 학술대회나 논문 보고할 때 이것도 하나의 그 우리가 그래프로 피겨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요 영상 이후에 바로 이번에는 다음번에
트리 기반 알고리즘이 아닌 우리가 함수 기반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리그레이션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J48이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